안녕하세요. 북사랑 카페 크리스티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요, 강자의 조건입니다. 이 책은 과거의 세상을 주름잡으며 제국을 펼쳤던 로마 제국에서부터 현재까지도 전 세계의 패권을 주도하는 미국에 이르기까지 총 5개 나라를 언급하면서요, 그들이 강대국으로 이룰 수 있었던 바탕에는 과연 어떠한 면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뛰어난 면이 있었는지를 주도 면밀하게 파헤쳐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관용과 다양성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각 나라를 살펴보신다면요, 진정한 강자의 조건의 의미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여겨집니다. 각각 시대는 달라도 직면한 상황을 지는 게임에서 이기는 게임으로 만들어내는 강대국의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5개 나라들 중에서 저는 제1편으로 세계제국 몽골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저는 몽골이라는 나라를 알기도 전에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1979년 독일 싱어 그룹이 불렀던 칭기스칸이란 노래를 먼저 들어보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리듬이 어찌나 신났던지 칭기스칸이란 이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지난 2011년에 직접 몽골을 방문했었는데요. 칭기스칸은 단지 노래에서 그저 불렀던 이름의 존재를 넘어 몽골인들의 자랑이자 자부심 그 자체였죠. 공항 이름부터가 칭기스칸 국제공항이었고요. 울란바토르 도시 곳곳에 거대한 동상이며 그의 흔적은 온 나라 분위기가 칸의 후예라는 강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몽골의 끝이 안 보일 정도로 펼쳐진 광활한 푸른 초원은 신선한 공기와 함께 가슴마저 시원하게 해주었는데요. 과거에도 시베리아와 만주 북부 수련민들은 항상 시시탐탐 자신들의 삶보다 비교적 안정돼 보이는 유목민들의 삶의 터전을 장악하기 위해 항쟁을 벌여왔다고 하죠. 몽골족 역시 북쪽 가장자리에서 시작해 목초지가 펼쳐진 초원으로 나가지 못했던 신생 부족이었다고 하는데요. 초원에는 이미 몽골족 외에 수십 개의 부족과 시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었고요. 그래도 몽골족과 혈통이 가장 가까운 민족은 동쪽의 타타르족과 거란족이라고 하죠. 동쪽으로 더 가면 만주평야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여진족이 있었고요. 초원의 서쪽 끝자락에는 중앙아시아와 연관이 있는 투르크 계통의 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칭기스칸의 아버지 예수게이는 부족 간의 전쟁 중에 타타르족에게 암살되었다고 하죠. 당시 9살이었던 칭기스칸은 어머니와 형제들만 남은 채 친족들은 태무진, 즉 칭기스칸의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었던 가축들을 모두 빼앗고 그들을 버렸고요. 겨울 영하 40도가 넘나드는 몽골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식물뿌리와 개와 쥐를 잡아먹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으며 필사적으로 생존했다고 합니다. 칭기스칸은 이러한 뼈아픈 경험을 통해서 누구도 믿을 수 없구나 하는 부정적인 트라우마보다는요, 오히려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하죠. 그가 주목한 사실은 그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었던 친구들과의 우정이었고요. 그들 모두는 태무진과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른 부족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그에게서 혈연보다는 자신의 판단에 의해 선택한 우정이야말로 믿고 의지할 가치라는 믿음을 어려서부터 그에게 심어주게 됩니다. 1235년 여름 몽골 제국 수도 카라코룸에서는 여러 왕족과 장수들로 구성된 족장회의인 코일라이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칭기스칸이 사망 후 중단되었던 정복전쟁의 시작을 논의하게 되죠. 엇갈리는 의견의 절충안으로 결국 군대를 둘로 나누어 중국을 향한 남송과 서쪽으로는 유럽을 침공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로써 동과 서가 약 8,000km나 떨어진 전선을 한꺼번에 감당할 수 있었던 나라는 20세기 후반 미국을 제외하고는 오직 몽골 제국뿐이었다고 하죠. 이토록 엄청난 영토 확장을 감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0만 명 정도의 병력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상상해 보지만요. 놀랍게도 전체 몽골군의 규모는 10만 명 정도로 아주 적었다고 하는데요. 유럽 원정과 남성 원정군을 각각 5만으로 나누어 원정길에 나섰을 것으로 봅니다. 몽골군이 유럽에 점점 진격해오자
동부 유럽과 발트해 연안 국가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고 하죠. 1240년 11월 동유럽의 최대 도시였던 키예프에 몽골군은 마침내 도착하는데요. 그동안 전쟁을 진행해오던 방식대로 공식 사절을 먼저 보내 그들에게 항복을 요구하였죠. 만일 순순히 항복하면 몽골의 가족 일원이 되어 도시도 지배자들도 살아남고 그대로 인정되어 종교의 자유도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의 그러한 제안을 무시한 채 유럽인들은 침입자들을 적대시하면서 몽골군의 사절을 결국 처형하여 성 밖으로 내던져 버렸고요. 곧 전투는 시작되었죠. 몽골군들은 그때까지 유럽인들이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최신식 투석기를 이용해 단시간에 성을 포위해서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는데요. 다양한 피정복민들로 구성된 공사 인부들을 투입해 각국의 최신 기술을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키예프는 한 달도 못 버티고 1240년 12월에 함락됨으로써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역이 몽골의 영토에 들어오게 되죠. 몽골군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중부 유럽으로 진격해 들어가는데요. 1241년 4월 몽골의 주력군이 헝가리 평원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해 드디어 모히 평원에서 헝가리군과 몽골군이 격돌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헝가리군은 마치 사냥감처럼 학살당하기 시작했고요. 극소수의 생존자만이 모히 평원에서 살아남았죠. 몽골군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스러웠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유목민의 특기인 평야에서만 전투가 강한 것이 아닌 성을 공격하는 능력에서도 세계 최강이었다고 합니다. 기술 면에서는 유목민들은 당연히 취약했을 텐데요. 몽골군은 오히려 신무기로 유럽인들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하고요. 유럽인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야만 했죠. 몽골인들은 야만인 취급을 받으며 몽골 초원에서 시작되었던 부족이었고요. 제국의 역사도 세계사에 등장한 지 불과 50년밖에 되지 않은 몽골이 어떻게 이러한 일을 가능케 했을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데요. 1241년 다뉴브 강변에서 오스트리아 빈 순찰대는 소규모 몽골군과의 전투에서 몽골군 장교 한 사람을 생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빈의 군대는 장교에 대해 알게 되면서 너무 놀랐다고 하죠. 그는 영국인이었는데요. 영어, 아랍어, 몽골어까지 구사하고 있었고요. 유럽인이 몽골군 안에 끼어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빈의 군대는 그 장교를 신문조차 하지 않은 채 처형하고 맙니다. 이와 같이 몽골군은 몽골인들로만 구성된 군대가 아니었고요. 그들이 정복한 지역 어디서나 새로운 동맹자들을 자신의 군대에 합류시켰다고 하죠. 몽골의 정복 범위가 확대되고 다양한 전투 방식을 가진 적을 만나게 됨에 따라서 몽골군의 전통적인 방식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순간을 직면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럴 때 몽골인들의 유연성이 빛을 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몽골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없는 분야에서는 철저히 본인들이 정복한 이방인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본인들의 힘만 고집하는 것이 아닌 유연성 있게 사람들을 이용했다고 하죠. 초창기에 성을 공격하는 데 애를 먹던 칭기스칸은요. 중국인 기술자들이 멀리서 거대한 돌덩이로 성벽을 볼 수 있는 공성 무기를 제작할 줄 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이 무기를 바로 즉시 군대에 도입하면서 무기만 도입한 것이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기술자를 높은 대우를 해주면서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늘 장거리 원정에 나섰던 몽골군으로서는요. 엄청난 무거운 무기를 끌고 다니기보다는 기술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필요에 따라 현지에서 즉석으로 목재나 석재를 활용해 공성 무기를 만들어 전쟁에 착수하는 지혜도 함께 가지고 있었죠. 몽골인들은 매우 실용적인 사람인 동시에 피정복자들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하였기에 외부 전문가들이 몽골에 융합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기보다는요,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특정 문제에서는 중국의 군사 전문가를 이용하였고요. 다른 문제에서는 페르시아 전문가들을 이용하는 한편 심지어 이집트인을 고용하여 화학 부분에 이용하였다고 하죠. 태무지는 아버지를 죽인 타타르족과 전쟁을 했을 때예요. 관행에 따라 타타르족을 모두 노예로 만들거나 가축과 재산을 빼앗고 초원에 버리기보다는요, 여성과 어린이 또한 특별한 기술을 가진 이들을 구하려고 애썼다고 하고요. 모든 전쟁이 끝나면 발견한 고아 한 명을 데려다가 칭기스칸 모친에게 기르게 함으로써 몽골인들에게는
적은 주기지만 힘없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친절을 베푼다는 아주 중요한 본보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초기에 소수의 우정으로 뭉친 집단이었던 몽골족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면서 점점 더 거대한 집단으로 나아가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강자의 조건 세계제국 몽골 편을 살펴보았는데요. 강자의 조건은 단지 강력한 군사력과 힘으로서만 제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몽골 제국과 같이 유연성, 포용성, 관용성이 제국의 힘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 동서로 엄청난 영토를 정복할 수 있었고요. 또한 유지할 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 힘만 의지하여 하려고 하기보다는요. 상대방의 특기와 장점을 극대화하고 존중하여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몽골이었기에 중세 유럽 사회와 아시아를 연결해주는 교랑 역할을 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과거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주제인 듯 싶은데요. 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리면서요. 오늘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안녕히 계세요.